네,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과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전략을 지녀야 할지 살펴봐야겠죠. LS증권 투자전략팀 황산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장 지수 좀 혼조 보였는데 시장 리뷰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실상 빅테크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란과 그린란드 그리고 여러 관세 이슈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 FOMC 빅테크 실적을 대기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고 그리고 또 한동안 좀 소외되었던 영역이었던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동안의 빅테크들 자체가 좀 밸류 부담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역시도 좀 편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이번 주에 나오게 될 빅테크의 실적 성적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시장 지난주 초반을 생각해 보면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슈가 좀 심리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국면에서 당연히 안전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대부분 다 경제나 아니면 미국의 성장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타코 트레이딩 또는 튜나 트레이딩과 같은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당장 어찌 보면은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낙폭 과대 시에 추가 매수를 한 전략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러한 트럼프의 템포를 사실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섣불리 매매를 하게 되면은 엇박자를 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펀더멘탈이나 기업 이익,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주셨던 셧다운 관련된 리스크는 조금은 다른 좀 정치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슈를 좀 트래킹하면서 리스크 확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뭔가 저희는 펀더멘탈 이익 개선세에 집중을 하고 지켜보되 그런 변수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원님 저희 방송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올해 미국은 좀 성장에 초점을 두자 이 부분 전에도 강조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도의 정책에 대한 그런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동시에 26년도에는 이제 기업의 이익의 반등 또는 AI의 확산 여러 요인들이 소비나 아니면은 고용 또는 이제 전반적인 미국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미국 증시의 로테이션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단에서 지금 사실 11월 달 셧다운 이후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겪어오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좀 전반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이번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서프라이즈와 같은 부분들만 보더라도 조금은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호조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좀 이런 물가 경로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요인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나 유가 또는 지정학적인 그런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도 계속해서 소화를 해오고 있고 이번 주에는 FOMC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좀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는 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정말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좀 아쉬움 때문에 바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보유자분들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 고민이실 것 같아요.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레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인텔이 가지고 있는 부담 요인들이 여실히 좀 드러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 자체는 상회하긴 했으나 가이던스가 이제 기대치를 못 미치는 모습 보였고 이번 인텔의 어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수요는 있지만 충분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제때라는 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요가 강한 상황인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요에 대한 예상에 실패를 하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담 요인인데 인텔은 여기 맞춰서 이제 캐펙스를 늘리겠다 또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 확충이 끝나는 시점이 그 시점에도 수요가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시장이 기대해왔던 1.4 나노 공정 이런 파운드리 공정에서도 현실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삼성과 TSMC와 유사한 28년, 29년도에 1.4 나노 공정을 현실화시키는 로드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서 그동안 시장이 기대했던 요인들이 하나 둘씩 조금은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실 미 정부를 비롯해가지고 뭐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러 그런 대형 주체들이 인텔에 투자를 하거나 협력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 역시도 하나의 시너지가 아니라 단순 그냥 재무 건전성 회복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경쟁력에 대한 네. 안정화 정도 재료로 소화가 되면서 어찌 보면 현재의 밸류를 증명하지는 못했다 정도로 그쵸.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몸값에 따른 그 역량을 좀 맞습니다. 알맞게 증명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실망감으로 작용을 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좀 반도체 섹터의 여러 기업들도 주가가 좀 다르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초반부터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전략을 물어본 분들도 계셨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인텔이 이렇게 공급 역량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AMD가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MD가 이제 금요일장에서 2%대 상승 흐름 보였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희비가 교차하는 부분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각의 세부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핫한 영역으로 그쵸.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네. 그 외에 소부장 같은 그런 부분들이 따라오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를 중심으로 해서 AMD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에서는 아직 메모리만큼의 초과 수요 나오지 않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지정학적 흐름과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거나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작용할 때는 이익에 기반을 한 그런 투자가 더 안전적이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인텔이나 아니면 다른 메모리 외의 반도체 업종들은 사실 이익 성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급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같은 경우에도 왜 상승했는가 이렇게 셧다운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일본 증시가 하락하고 미국 선물이 하락하는 상황 속도 상승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익에 맞춰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당분간 메모리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숫자를 잘 찍어내는가. 맞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증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뭐 메모리로 좀 바로 가보시죠. 사실 이번 주에 샌디스크 실적 발표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가는 기업이 결국은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사실 샌디스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EPS가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그 EPS 컨센의 상승률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네, 대단합니다,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메모리에 대한 현재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수요의 흐름이 당장은 깨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인텔의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고객사들이 메모리의 그런 수요에 맞춰서 CPU를 주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현재 모든 AI 관련된 투자나 IT 관련된 투자의 중심은 메모리의 공급과 수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에서 모든 이런 AI 밸류체인 자체를 메모리에 대한 공급의 해소나 수요의 그런 어찌 보면은 확산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에서 지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당장 조금은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에서는 조금은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샌디스크 뜨겁고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금요일장에서는 물론 좀 6% 가까이 밀리기는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상승 동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그래도 반도체 섹터 안에서 그 넓은 면적으로 그린라이트를 좀 켜줬던 게 엔비디아였는데 중국에서 H200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좀 기업들에게 준비해라 이런 시그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 기대를 저희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자체는 너무나 명확한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 단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단에서 조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현재 엔비디아가 눌려 있는 가장 큰 이유인 네. 그런 밸류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해소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네. 밸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익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가 아니라 이익의 증가율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그쵸, 밸류가 네.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네. 그 단에서 현재 엔비디아가 왜 밸류가 못 올라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결국에는 AI 가속기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과거 엔비디아랑 다른 점은 지금 현재 알파벳의 TPU를 비롯해서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까지 대거 AI 가속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쵸. 그 단에서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플랫폼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안 좋은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이제 GPU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GPU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쿠다와 같은 플랫폼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가상 세계에서는 옴니버스, 그다음에 로봇은 그루트, 그리고 바이오 기업도 이제 바이오 섹터 부분에서도 클라라와 같은 AI 학습 플랫폼이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I의 흐름이 피지컬 AI나 아니면은 바이오 또는 이제 가상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엔비디아의 독점성이나 플랫폼 단에서의 강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밸류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은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26년 내로는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있어서 중국발 소식은 실적에는 호재지만 밸류 확장의 동력이 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데 대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잘 갖춰놓은 이 생태계가 어찌 보면 좀 중요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말씀 중에 잠깐 알파벳의 반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잖아요. 알파벳 지금 시점의 매력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가 자체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알파벳이 TPU나 아니면 플랫폼 단에서의 엔비디아와 경쟁을 얘기한 시점부터 네. 이미 밸류 상승이 나왔기 좋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과는 다른 점이 지속적으로 EPS가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그렇죠. 단에서의 밸류 부담이 내려가는 부분들은 계속 주목을 해 보면서 지금 밸류가 내려와 있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빅테크 역시도 대부분 다 밸류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하기에는 좀 괜찮은 환경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안에서도 과연 이번 실적 성적표의 뚜껑을 열었을 때 조금은 뭐 희비가 교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성적표 때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는 그러면 28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 그리고 29일에 애플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개의 기업 지금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가 그 뒤를 잇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 일단은 밸류가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성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밸류 확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빅테크가 이익 성장을 못하냐? 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캐펙스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이익의 증가율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그쵸, 부분들이고요. 현재 뭐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YOY로는 100% 또는 50%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10% 내지 20% 정도밖에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만큼 잘 버냐가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사실 이게 이만한 기업 사이즈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쉽지가 않긴 한데 그렇죠. 이익이 그만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은 환경이지만은 점점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나 엔트로픽과 관련된 대규모 약정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네. 공급량을 확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서 그동안 쌓여 있던 수주 잔고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매출 성장률 반등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도 광고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 늘어나면서 조금 이익 개선에 대한 그런 힌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조금은 다른 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테슬라는 돈을 버는 영역들이 자동차,
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뭐 로보택시든지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주요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따라서는 지금 밸류 부담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맵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테슬라의 자체 NPU인 그런 AI 가속기에 대한 로드맵도 나와준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버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이 맞습니다. 기대감, 키워드들이 좀 작용을 했었다. 그렇다면 사실 성적표에서 ESS에 대한 부분의 주목도도 조금씩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 맞습니다. 부분은 좀 어떨까요? ESS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테슬라의 성장률, 이익단 성장률을 좀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공급의 기대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자동차 업종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10% 내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밸류를 확장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 밸류 자체가 지금 200배에서 400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 좀 부담스럽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제 성향 자체가 네. 조금은 펀더멘털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저의 판단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도 간략하게만 점검해 주실까요? 애플은 네. 정반대 상황이죠. 아, 디바이스의 기담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음, 그에 맞춰서 지금 밸류나 주가 자체도 네.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자체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기대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 보통 이제 사실 제가 네.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좀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꽤나 많은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꿨던 그 시기에는 거의 기대감이 제로였거든요.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러한 걸 돌파했던 계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R&D 투자거든요. 한마디로 애플과 같은 기업의 특성상 서프라이즈가 나오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밸류나 기대감 역시도 거의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좀 베팅하기에는 오히려 여기가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예. 네, 밸류 면에서. 그리고 또 조금은 네.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부분이 최근에 AI 디바이스에 대한 그 수요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단에서의 제약 요인은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이거든요. 이렇게 디바이스의 새로운 사이클 등장의 요소로서 비용 압박과 수요에 대한 그런 증가의 그런 어찌 보면 밸런스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사실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 네. 그냥 말씀 듣다가 한 가지만 추가로 네네. 여쭤볼게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주는 정말 요즘에 바닥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IT 기기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비용 면에서 네. 이런 이야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익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부터 AI 디바이스는 물론이고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빅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인 비용 압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AI 확산이고요. 네. AI 확산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요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실적 발표가 뭐냐면은 IBM이나 세일즈포스 이런 SAP와 같이 네. AI 확장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바라보면서 시장이 지금 얼마나 AI를 활용하고 있고 이런 AI 수요가 디바이스 수요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즉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열기가 남아 있는가를 본다면은 조금은 눌려 있는 그런 AI 디바이스 단에서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수요 자체가 또 빅테크의 수요이기 때문에 네. 이런 빅테크 자체도 밸류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AI 확산이 주요의 키워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이 AI 확산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 이제 올해 첫 FOMC가 대기하고 있는데 워낙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사실 S&P도 안 나오고 점도표도 안 나오는 FOMC이기는 합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네. 여기는 말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 좀 데이터상으로는 물가 자체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소비나 고용에 대한 흐름이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에 접어들면서 과연 연준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이 있고요. 셧다운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성격상 관망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자체로는 조금은 매파적인 상황,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는 그런 구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두 가지 이슈만 빠르게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뭐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가 1위로 좀 급부상하면서 폴리마켓에서도 1위로 좀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지금 인선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케빈 워시보다는 네. 릭 리더가 더 트럼프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케빈 네. 워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버냉키 의장 당시에 버냉키 의장의 또 이런 초저금리 정책이나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반대한 인물이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에 조금은 네. 의지를 하면서 네. 너무나 많이 개입을 하지 말자 아. 이런 스탠스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릭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빅스텝이 났다.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된다. 연준 개혁도 얘기했다고 맞습니다. 하던데요. 전도표를 폐지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매우 좋아하는 성향이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를 100bp를 인하를 하더라도 생산성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만큼 네. 사실 좀 트럼프랑 좀 더 부합하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주는 쪽은 아무래도 릭 라이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딴에서는 좀 시장 자체로는 인하 기대감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히토류 카드에 대한 부분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미 정부가 자국 히토류 기업에 16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시장에서 이런 자원 민족주의, 전략 광물에 대한 안보 무기화 경향은 좀 거세지는 것 같은데, 저희 투자 전략이 좀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종목 네. 자체가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 종목이기 약간 때문에 테마성 흐름일 수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책 같은 경우나 아니면 메가 트렌드, 네. 전반적인 뭐 사실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기대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 제가 바라보는 펀더멘탈이나 이익 관점에서는 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주가를 바라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메가 트렌드, 지정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익이 없는 상황, 이익이 조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광산에 대한 건설을 해야 되고 또 자재를 사와야 되고 네. 또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이익이 없는 기업을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우선순위로 올릴 이유가 맞습니다. 있는다.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메모리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로서. 그래서 그 단에서는 조금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나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국과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나 네. 시장의 관심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매력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숫자를 찍어내는 부분에서는 매력도가 좀 아쉽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연구원님과의 말씀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AI 확산에 대한 부분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익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익 증가율에 주목하자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죠. LS증권 투자전략팀 황산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